한국 무기는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고스 안톤입니다. 올해 47살이고 루마니아 국방부 전략조달평가국에서 선임평가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제가 겪은 진짜 현실이거든요. 2022년 2월 24일, 그날 새벽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리 루마니아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흑해 연안 국가인 우리나라는 갑자기 최전선이 되어버렸어요. 다뉴브강 하구에서 바라본 우크라이나 땅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포성이 들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방부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했어요. 기존 포병 전력의 노후화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던 거예요. 특히 다뉴브강 하류 지역에서 실시한 군 기동훈련에서 그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훈련 당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포병 사격 훈련을 지켜보면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보유한 구형 자주포들이 연속 사격을 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멈춰서는 거였거든요. 포신 과열, 유압계통 오작동, 탄약 장전 지연, 이런 문제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첫 번째 사격 후 재조준하는 데만 3분이 넘게 걸렸고 연속 사격은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포병 지휘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 저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폴란드 소식이었어요. 우리 이웃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산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도입한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까지 총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폴란드가 기존 소련제 장비들을 모두 한국제로 교체한다는 계획이었죠. 루마니아 안보전략회의에서 국방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포병 전력을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폴란드가 하는 일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때 제가 실무 책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중대한 결정에 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제가 맡은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루마니아군에 가장 적합한 자주포 시스템을 선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고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처음에는 전통적인 유럽 무기들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독일의 PZH-2000과 터키의 T-155 같은 검증된 시스템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PZH-2000은 분명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한 대당 가격이 우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토 합동훈련에서 직접 목격한 바로는 정비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었어요. 복잡한 전자 시스템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독일 기술진들의 태도였어요. 이건 정밀한 시스템이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술 종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부품 하나 교체하려면 독일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까지 있었어요. 터키의 T-155는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산악지대에서의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계속 나왔습니다. 카르파티아 산맥 지역에서 운용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더욱이 터키 측은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완제품만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현지 생산이나 기술 협력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K9 자주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무기, 알긴 아는데 정말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아시아 국가의 무기 시스템이 유럽의 전장 환경에 맞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무기를 잘 만들었다고? 우리가 써본 적도 없는 무기를 어떻게 믿고 도입하나?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유럽 무기들과의 호환성 문제도 큰 우려사항이었죠. 하지만 폴란드 국방청 간부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유럽 방산 세미나에서 폴란드 측에서 직접 들은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K9는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다. 이건 시스템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본 어떤 무기보다 진보된 개념이다. 폴란드 포병 지휘관의 증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K9를 도입하고 나서 우리 포병의 전투력이 완전히 달라졌다. 기존 소련제 장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폴란드의 도입 규모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수백 대의 K9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범 도입이 아니라 주력 무기로 채택했다는 의미였거든요. 폴란드가 그렇게 신중한 나라인데 이런 대규모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창원에 있는 한화시스템 공장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임자로서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3년 말, 저는 루마니아 국방부 기술진 3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창원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시설들. 이런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는 무기라면 분명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옆으로 보이는 공단 지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들 사이로 현대적인 공장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산업화의 역사가 그대로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창원 공장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 번째 충격은 자동화 생산 라인이었어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용접하고 컴퓨터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우리가 아는 무기 공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시스템 프로젝트 매니저가 설명해주는 내용도 인상적이었어요. K9는 현재 9개 국가에서 운용 중이고 실전 데이터까지 모두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된 성능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공장 직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무기라면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원 한화시스템 테스트장에서 제가 경험한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한국의 겨울 추위 속에서 실제 K9 자주포를 직접 탑승해 볼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테스트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K9 자주포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컴팩트하면서도 묵직한 존재감이 있었거든요. 특히 포탑의 각진 디자인이 현대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보였어요. 한화시스템 프로젝트 매니저인 김성우 부장님이 직접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9은 155mm 52구경 자주포로 현재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그리고 영국까지 총 9개 국가에서 운용 중입니다. 각국의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받은 시스템이죠. 김 부장님의 말에 따르면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완전한 화력 지원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K10 탄약 수송차와 함께 운용되면서 자동화된 탄약 공급이 가능하고 사격 후 즉시 진지 이탈이 가능한 사격 후 이탈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탑승 체험이 시작되자 저는 곧바로 놀랐어요. 내부가 생각보다 넓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조종석, 포수석, 장전수석이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설명해주는 걸 들어보니 더욱 감탄스러웠습니다. 모든 조작이 터치스크린으로 가능하고 GPS와 관성항법 장치가 결합된 정밀 항법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사격 재원 계산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실제 사격 테스트에서 벌어졌어요. 155mm 고폭탄을 발사하는 순간의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포성이 울리는 순간 차체가 살짝 뒤로 밀리면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놀라웠어요. 더욱 놀라운 건 재조준 과정이었습니다. 사격 후 자동으로 포구가 원래 위치로 복귀하면서 다음 사격 준비가 완료되는 시간을 직접 측정해봤거든요. 정확히 17초였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검토했던 다른 자주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한국 포병 교관이 시연해주는 연속 사격 능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대 분당 8발까지 사격 가능하고
지속 사격률은 분당 3발입니다. 그리고 버스트 모드에서는 15초 안에 3발을 연속 사격할 수 있어요. K-10 탄약 수송차의 전자동 탄약 공급 과정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거대한 기계팔이 정확하게 탄약을 집어서 K9 자주포의 탄약고로 자동 공급하는 모습이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이 자동 공급 시스템 덕분에 장병들의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사격 지속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한국 기술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바로 미래형 포병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점심시간에 만난 한국 육군 포병 장교의 증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K9를 처음 받았을 때 기존 자주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았어요. 특히 디지털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신속성과 정확성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오후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어요. 김 부장님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 물론입니다. 조립 공장도 같이 갑니다. 한화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유럽 업체들은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항상 소극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루마니아의 K9 조립 공장을 설립하면 약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지 부품 조달률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어요. 김 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후 늦게 방문한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소에서 만난 기술자들의 설명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박영수 박사님이 K9의 설계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셨거든요. K9은 처음부터 운용자 중심 설계로 개발되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박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K9의 모든 시스템은 실제 포병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실험실에서만 개발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병사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높은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기술 개발 접근법이었어요. 우리는 서구의 기존 기술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의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 자동 장전 시스템의 경우 기존 유럽 제품들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저녁에는 인천항 부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출 대기 중인 K9 자주포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기다려야겠군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한화 시스템 수출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현재 K9 주물량이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주문이 몰려 있어서 납기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K9이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필수품이라는 걸 말이에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무기라는 건 그만큼 검증되었다는 의미였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 부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K9은 그냥 자주포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폴란드에 공급한 K9들이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귀국 전 마지막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 걸 보고 왔다. 이 한 줄이 제가 한국에서 느낀 모든 걸 요약하는 말이었어요. K9이 가진 기술적 우수성은 물론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자세, 기술을 나누려는 개방성,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설계 철학까지 이 모든 게 K9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루마니아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무기이자 이런 파트너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경쟁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K9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려던 저의 계획은 곧바로 거센 저항에 부딪혔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 싸움이 될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독일 업체 KMW였습니다. 제가 한국 출장을 다녀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독일 측에서 고위급 로비 활동을 시작했어요. 독일 국방부 전직 관리들과 유럽연합 방산 정책 담당자들을 동원한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독일 측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유럽의 안보는 유럽 무기로 지켜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PJSH-2000이 나토 표준에 완벽하게 부합하고 유럽 방산 생태계와의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죠. 독일 KMW의 마케팅 디렉터인 하인츠 밀러가 부쿠레슈티에 직접 와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어요. 그는 매우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의 핵심 멤버입니다. 당연히 유럽의 검증된 기술을 선택해야 하죠. 밀러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PJSH-2000의 전투 실적, 독일 연방군의 운용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 방산 업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유럽 방산 공동체에 참여하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독일 측 제안의 문제점도 명확했어요. 가격이 우리 예산을 크게 초과했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기술 이전은 가능하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독일 측 입장이었습니다. 터키 업체 BMC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루마니아 방산 포럼에서 우리 국방장관을 직접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거든요. 터키의 T-155가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터키 BMC의 세일즈 디렉터인 메흐메트 오즈칸이 특히 공격적이었어요. 터키와 루마니아는 흑해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입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건 무기 선택에서도 중요한 요소죠. 터키 측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습니다. T-155의 가격이 다른 경쟁 제품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리고 터키 방산 업체들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제안의 한계도 분명했어요.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성 문제와 디지털 시스템의 상대적 낙후성이 주요 우려사항이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카르파티아 산맥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마니아 국방위원회 예산실무관인 이온 포페스쿠의 발언이 나왔어요. 우린 유럽제 아니면 불안하다. 아시아 무기를 도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서 객관적인 기술 비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측정한 K9의 제조 준시간 17초, 연속 사격 능력, 자동화 수준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어요. 국방장관실에 보고서를 제출하러 갔을 때 장관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안톤, 이 보고서는 잘 봤네. 하지만 정치적 고려사항도 있다는 걸 이해해주길 바라네. 장관님의 표정에서 고민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만난 가장 큰 장벽은 기존 관료들의 관성이었습니다. 우린 한국 무기 전통도 없고 나토 체계와 호환될까? 라는 의심이 팽배했어요. 특히 기존 유럽 무기들과의 호환성 문제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언론의 태도도 회의적이었어요. 아데바룰 신문에서는 한국 무기, 남들이 다 산다고 따라 샀다가 수리도 못하면 어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런 논조가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더 강력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토 작전참모단에서 발행한 K9 관련 기술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그 보고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K9은 나토 표준을 완전히 충족하며 나토 통합 화력 지원 체계에 완벽하게 통합 가능하다. 이 보고서를 가지고 합참 전력기획과를 설득하러 다녔어요. 우리 병력의 생존율을 기준으로 따져봅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빠른 사격 후 이탈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합참 전력기획과장인 미르체아 대령이 제 설명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안톤, 자네 말이 맞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건 정치적 선호가 아니라 우리 병사들의 생존이야. 대령의 지지를 얻은 건 큰 성과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는 컸습니다. 특히 외교부에서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우리 위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독일제 선택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유럽 통합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어요. 2024년 초 루마니아 내륙 마운트 포르나 야전에서 실제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각 후보 무기들의 실제 성능을 우리 환경에서 직접 비교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마운트 포르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였습니다. 고산지대에 눈발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지 궁금했어요. 이 테스트 결과가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K9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유럽 무기들이 더 안정적일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테스트가 끝나면 더 이상 추상적인 논쟁은 의미가 없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치와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줄 테니까요. 저는 객관적인 결과를 믿고 싶었습니다. 마운트 포르나 야전 테스트 당일 새벽 6시부터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1200m 고산지대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진행되는 이 테스트는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서의 성능 검증이었어요. 저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테스트장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테스트 순서는 추첨으로 정했어요. 첫 번째가 독일의 PZH 2000, 두 번째가 터키의 T155, 마지막이 한국의 K9였습니다. 각각 1시간씩 실탄 사격을 통한 지속 사격 능력과 기동 전환 시간을 측정하기로 했어요. 독일 PZH 2000이 먼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확한 사격과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30분쯤 지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속 사격을 계속하자 포신 과열 문제가 발생했어요. 포신 냉각을 위해 사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고산지대의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포신 사이의 급격한 온도 차이 때문에 열 변형이 예상보다 심했어요. 독일 기술진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극한 조건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연신 포신 온도를 체크했어요. 결국 1시간 동안 예정된 사격량의 60%밖에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동 전환 과정에서 나타났어요. 사격 진지에서 다음 진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전자 시스템 때문에 준비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눈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정밀한 위치 설정이 어려웠어요. 독일 팀의 테스트 책임자인 하르트무트 슈미트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PZH 2000은 분명 우수한 시스템이지만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몇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평가였지만 실망스러운 결과였어요. 두 번째로 터키 T155의 차례가 왔습니다. T155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시스템이라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실제로 초반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20분쯤 지나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눈이 쌓인 경사지에서 기동하는 과정에서 궤도가 이탈한 거였습니다. T155의 무게 배분과 궤도 설계가 이런 조건에 최적화되지 않았던 거죠. 터키 기술진들이 복구 작업을 시도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결국 예정된 테스트 시간 내에 정상적인 기동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터키 팀 리더인 메흐메트 카라는 변명조로 말했어요. 이런 눈 조건은 우리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아서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앞선 두 시스템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줬는데 K9는 과연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기후 조건이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드디어 K9의 차례가 되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현장 책임자인 이정우 팀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K9은 핀란드와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은 충분히 검증되었어요. K9이 첫 발을 쏘는 순간부터 차이가 느껴졌어요. 사격 후 자동으로 다음 사격 준비가 완료되는 속도가 다른 시스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눈발이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도 디지털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지속 사격 능력이었습니다. K9은 1시간 내내 풀사격을 유지했어요. 포신 과열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설명에 따르면 K9의 포신 냉각 시스템이 극한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기동 전환 테스트에서 K9의 진가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사격 완료 후 다음 진지로 이동해서 재사격 준비까지 걸린 시간이 정확히 3분이었어요. 이건 다른 두 시스템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눈 쌓인 경사지에서의 기동 능력이었어요. K9의 궤도와 서스펜션 시스템이 이런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유지했습니다. 터키 T155에서 발생했던 궤도, 이탈 같은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테스트를 지켜본 루마니아 포병 지휘관인 알렉산드루, 나도 대령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써보고 직접 판단했다. 우린 이걸 원한다. 대령의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현장에 참관한 다른 관계자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국방부 기술평가단장인 미하이
드라간 준장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안톤, 이제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군. 더 이상 논쟁할 여지가 없어 보이네. 저는 그날 밤 모든 테스트 데이터를 정리해서 공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들을 나열했어요. 지속 사격 시간, 기동 전환 시간, 정확도, 신뢰성. 모든 항목에서 K9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여론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데바룰 신문에서도 정확한 비교 환영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선입견도 의미가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였어요.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최종 입찰 심사 방식으로 밀어붙이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도 객관적인 선택을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폴란드 국방연구소 자문단이 루마니아를 방문했어요. 폴란드의 K9 운용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폴란드 국방연구소 소장인 야누시 코알스키가 단언적으로 말했어요. K9은 전략무기다. 이건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우리 군의 전투력을 근본적으로 바꾼 게임 체인저다. 코알스키 소장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어요. 폴란드군이 K9을 도입한 후 포병의 작전 반응 시간이 60% 단축되었고 정확도는 40%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훈련에서 측정된 결과예요. 폴란드 측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론적 성능이 아니라 실제 운용 경험에서 나온 데이터였거든요. 특히 폴란드가 우리와 비슷한 지정학적 환경에 있다는 점이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국방부 수뇌부를 대상으로 종합 브리핑을 실시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논리적인 선택은 K9입니다. 이건 감정이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군의 전투력과 병사들의 생존성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입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안톤, 자네 보고서는 매우 설득력이 있네.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았군. 장관의 표정에서 결정이 거의 내려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답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K9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무기였던 거예요. 2024년 7월 9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쿠레슈티 국방부 청사에서 루마니아 국방부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간의 공식 계약 체결식이 열렸거든요. 53문의 K9 자주포와 36대의 K10 탄약 수송차,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이 선택이 루마니아 국방력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니콜라이 치우커 국방장관이 서명을 마치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체결한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이는 루마니아와 대한민국 간의 포괄적 산업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참석한 김동관 사업본부장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패밀리의 10번째 사용국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루마니아 국방력 발전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완제품 공급이 아니라 종합적인 기술 협력 패키지였거든요. 첫 단계로 2025년 초부터 루마니아 장병들을 한국으로 파견해서 운용 및 정비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 조립공장 건설 계획이었어요. 담보비차 주의 K9 조립공장을 건설해서 약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 루마니아 방산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하나 측에서 제시한 기술 이전 수준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현지 부품 조달률을 높여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루마니아에서 K9의 주요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계약 체결 이후 언론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무기 도입, 예산 낭비인가 전략 확보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벌였어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토 작전평가관 마크 앤더슨도 긍정적인 논평을 발표했어요.
이번 루마니아의 선택은 동유럽 지역의 방위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K9의 도입으로 나토 동맹국들 간의 상호 운용성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계약 체결식 이후 가진 내부 회의에서였어요. 국방부 수뇌부가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이 한마디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참석자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이건 루마니아군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 플랫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도입할 다른 무기 시스템들과의 네트워킹도 고려한 선택입니다. 니콜라의 치우커 장관이 제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안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루마니아군의 미래 50년을 결정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계약 체결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실행 계획 수립이었어요. 2025년 초부터 시작될 장병 파견 훈련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했습니다. 포병 운용, 정비, 그리고 전술 교리까지 포괄하는 종합 교육 과정이었거든요. 하나 측에서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3개월간의 기초 교육, 6개월간의 심화 교육, 그리고 3개월간의 실전 훈련으로 구성된 총 1년 과정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선발된 우수 장병들이 한국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담보비차 현지 공장 건설 계획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부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이 공장이 완성되면 루마니아가 동유럽 지역의 K9 생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병들의 반응이었어요. K9 도입 소식을 들은 포병부대의 장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드디어 제대로 된 장비를 갖게 되는군요 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운트 포르나 테스트에 참가했던 포병 장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알렉산드루 라두 대령이 부하 장교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K9이 오면 우리 포병의 전투력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제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게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젊은 포병 장교인 미아의 루프 중위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K9의 자동화 시스템을 배우면 우리 부대의 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작전이 가능해질 거예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성능 차이를 확인한 이유였거든요. 외교부에서도 태도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유럽 통합 정책과의 일관성을 우려했던 외교부가 이제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루마니아의 방위력 강화가 유럽 전체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방위력 증강은 환영받을 일이었거든요. 야당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객관적인 성능 테스트 결과와 투명한 선정 과정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였어요. 계약 체결 며칠 후 저는 폴란드를 방문해서 실제 K9 운용 현장을 직접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폴란드군이 운용하는 K9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폴란드 포병부대에서 본 K9의 실제 운용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테스트할 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군이 K9을 자신들의 전술에 완벽하게 통합시킨 거였어요. 폴란드 포병 지휘관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K9은 우리 포병의 게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작전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이런 증언을 직접 들으니 우리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을 의심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적인 판단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계약 체결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거든요. 앞으로 K9이 실제로 루마니아에 도착해서
우리 군의 전력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2025년 6월, 계약 체결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지만 K9은 아직 루마니아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화 시스템에서 보내주는 창원 생산 현장 사진들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루마니아용 K9 자주포들의 제작 과정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 멀리 한국 땅에서 우리를 위한 무기가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감격스러웠거든요. 한화 시스템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이정호 팀장이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진도 보고서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루마니아 1호기 포탑 조립 완료. 루마니아 2호기 주포 장착. 루마니아 3호기 화력 통제 시스템 테스트. 이런 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의 다니엘 크리스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계약 체결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왜 아직도 K9이 안 와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계약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정부에서는 같은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K9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몰려 있어서 줄을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만큼 검증된 무기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니콜라의 치우커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현재 K9은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주문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한화 시스템도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지만 품질을 유지하면서 납기를 단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 선택의 옳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K9이 별로 좋지 않은 무기였다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주문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건 그만큼 가치 있는 무기라는 의미였습니다. 한화 시스템 측에서도 이런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김동관 사업본부장이 직접 부쿠레슈티를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폴란드, 호주, 영국,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의 주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분들께는 2027년 초에 첫 물량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김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화 시스템이 창원 공장의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30% 확대했다고 했어요. 새로운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숙련 기술자들을 추가로 채용했다는 거였습니다. 루마니아를 포함한 모든 고객사의 납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2025년 초부터 시작된 루마니아 장병들의 한국 파견 교육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첫 번째 교육생으로 선발된 20명의 포병 장교와 부사관들이 한국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미아의 루프 중위로부터 온 편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K9을 직접 운용해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면 우리가 먼저 쏠 수 있어요. 적이 우리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을 수 있거든요. 루프 중위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가르쳐주는 전술도 정말 혁신적이에요. 기존 우리가 알던 포병 운용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무기와 전술을 배우고 나면 우리 부대의 전투력이 몇 배는 향상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교육받은 장병들이 돌아와서 다른 부대원들에게 전파하는 내용들도 흥미로웠어요. 알렉산드로 라두 대령이 전해준 얘기에 따르면 교육받고 온 장병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우리 부하들을 보니 확신에 차 있어요. K9의 성능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새로운 포병 전술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우리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아데바룰 신문에서는 기다림의 기술 K9의 도착은 루마니아 방위의 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이었어요. 기사 내용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K9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장병들은 한국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 무기가 도착했을 때 즉시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분위기 변화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늦냐는 불만이 많았지만 점차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6월 말, 저는 중요한 업무를 하나 맡았어요. 폴란드에서 실제 운용 중인 K9의 실전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루마니아군 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였거든요.
폴란드군이 제공한 K9 운용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도입 이후 포병부대의 작전 효율성이 40% 향상되었고 정비 시간은 30% 단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성과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장병들의 만족도였습니다. 폴란드군 포병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5%가 K9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어요. 이전 장비보다 훨씬 사용하기 쉽고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루마니아군 고위 간부들에게 브리핑할 때 참석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합참의장인 다니엘 페트레스쿠 대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보니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군요. 페트레스쿠 대장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장병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기르고 있다는 게 더욱 의미가 있죠. 담보비차 지역의 K9 조립공장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2025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계획이 예상보다 빨라져서 여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담보비차 시장인 게오르게 라두가 직접 제게 연락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공장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에 2,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화시스템에서도 현지 공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까지 갖춘 종합센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루마니아가 동유럽 지역의 K9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었어요. 6월 말 어느 날 한화시스템의 이정우 팀장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드라고스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1호기가 최종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어요. 예정보다 조금 빠른 진도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것이 될 K9의 첫 번째가 거의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이 실감났거든요. 비록 아직 루마니아까지 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 안드레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가장 강한 무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가장 끝까지 가는 무기거든. 안드레아도 공감했어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을 의심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2027년 초, 드디어 K9이 루마니아 땅을 밟게 될 그날을 말이에요. 2025년 봄, 제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파견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주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이었는데 주요 계약국 담당자들의 가족에게 한국을 직접 체험해볼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아내 안드레아와 두 아이들, 16살 루카와 13살 엘리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이 정말 다양했어요. 안드레아는 조금 걱정스러워했지만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고, 루카는 아시아 여행이라니 멋지다며 흥미를 보였어요. 엘리자는 아빠가 그렇게 칭찬하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3월 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가족들의 첫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루카가 공항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크고 현대적이네요. 우리나라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엘리자도 모든 게 너무 깔끔하고 체계적이에요 라며 감탄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안드레아가 창밖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여보, 이 나라 정말 다르네요. 도로도 깔끔하고 건물들도 정말 현대적이에요. 그런데 질서가 정말 잘 잡혀 있어요.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같은 느낌을 가족들이 갖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첫 번째 주말에는 국립과학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루카가 특히 항공우주 섹션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빠, 한국이 우주선도 만들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전쟁기념관 방문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전쟁부터 현재까지의 국방사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가족들이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된 나라로 성장한 과정을 보면서 모두가 감동받았어요. 엘리자가 한국전쟁 섹션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있는 관찰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박물관 방문은 루카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모형을 보면서 루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한국은 무기 박람회 같아요. 근데 되게 조용하고 깔끔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만난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의 설명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체 기술로 전투기와 우주발사체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설명을 들으며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태원에서 다양한 국제 음식을 맛보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가장 놀란 건 이런 번화한 곳에서도 느껴지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안드레아가 말했어요. 이렇게 번화한 도시에서 밤길이 무섭지 않다니. 우리랑은 정말 달라요. 루마니아에서는 이런 대도시의 밤거리를 가족과 함께 걸어다니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정이 넘어서도 가족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며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이런 치안 수준이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때 엘리자가 한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빠, 한국은 미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3살 딸의 순수한 관찰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정말로 한국은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도시의 디지털화 수준,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게 미래적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만든 무기라면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주말에는 경복궁 야간 개장을 관람했습니다. 전통 궁궐이 현대적인 조명 기술과 만나서 만들어낸 환상적인 분위기였어요. 안드레아가 깊이 감동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를 숨기지 않네요. 오히려 자랑하듯 드러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고궁 한복판에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균형 감각이 한국의 발전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궁궐을 거닐며 루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나라에도 이런 궁궐이 있지만 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할까요?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우리도 역사적 유산은 많지만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활용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서 저녁 뉴스를 보는 시간도 흥미로웠어요. 한국 뉴스에서 폴란드 루마니아 줄 서 있는 한국 무기, 이제 아시아가 눈독이라는 앵커 멘트가 나왔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무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안드레아가 뉴스를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한 선택이 정말 옳았네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를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가족의 인정을 받으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한국 체류 마지막 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줄을 서도 괜찮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 이 도시,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의 기다림을 정당화해주고 있었어요. 엘리자가 잠들기 전에 제게 와서 말했어요. 아빠, 한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기서 만든 무기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딸의 순수한 말이 제 마음을 더욱 확신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루카도 마지막 날 아침에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만든 무기라면 당연히 최고일 거예요. 창원 공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정말 특별했어요. 안드레아가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무기가 만들어지는군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화 시스템 직원들이 가족들에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루마니아 분들을 위한 K9이 정성껏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7년 초에는 반드시 루마니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런 약속을 직접 들으니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공장 벽에 붙어있는 신뢰를 싣는 기술이라는 한글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루마니아 국방장관에게 전송했습니다. 한국의 철학이 담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엘리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게 그거야.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서 우리도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저는 지난 2주간을 되돌아봤어요. 가족들이 한국을 직접 체험하면서 제 선택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K9의 도착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루마니아로 돌아온 후 저는 국방부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2025년 상반기 방산기술평가서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는 거였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앞으로의 모든 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3년간 걸어온 길이 얼마나 의미 있는 여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확신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기술적 확신을 넘어서 우리가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전략적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부쿠레슈티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우리나라도 분명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이유였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도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거든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화 시스템에서 매주 보내주는 생산 현황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루마니아용 K9 첫 번째 배치 6대가 이제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생산 라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루마니아 001호, 루마니아 002호라고 적힌 명판들이 K9 포탑에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저 멀리 한국 창원에서 우리만을 위한 K9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정우 팀장으로부터 온 최신 업데이트 메일을 읽어보니 예상보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드라고스님, 좋은 소식입니다. 루마니아 배치분 6대 중 4대가 이미 주요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예정보다 약간 빠른 진행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주문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에서 약속받은 2027년 초 납품 일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기다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평가관인 이온 마리네스쿠와 카페테리아에서 마주쳤어요. 마리네스쿠가 제게 물었습니다. 안톤, 한국 다녀와서 어때? K9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나?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이온,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무기 공장이 아니었어. 그건 미래였어. 우리가 기다리는 K9은 그런 미래에서 온 무기야. 마리네스쿠의 표정에서 제 확신이 전달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합참에서 요청한 K9 도입 현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7년 1분기 첫 번째 배치 6대 도착, 2027년 하반기 두 번째 배치 12대 도착, 그리고 2028년까지 총 54대 완납이라는 계획이었어요. 동시에 담보비차 조립 공장도 2026년 착공해서 2028년부터 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병들의 소식도 정기적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현재 창원에서 훈련 중인 미아의 루프 중위로부터 온 편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K9 시뮬레이터 훈련을 매일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효율적입니다. 루프 중위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강조하는 건 단순한 조작법이 아니라 전술적 사고입니다. K9은 그냥 자주포가 아니라 정보화 시대의 전술 플랫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개념을 익히고 나니 우리 군의 포병 운용법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안드레아와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안드레아가 관심 있게 들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에서 직접 본 후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신에 차 있어요. 루카도 저녁 식탁에서 질문했어요. 아빠, K9이 정말 2027년에 와요. 그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네요. 실제로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도 이제 K9 도입을 가족의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엘리자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때 되면 우리나라 공장에서도 K9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담보비차에 공장이 생기는 계획이야. 2028년부터는 우리도 K9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창원 공장의 생산 라인, 한화시스템 기술진들과의 미팅,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본 한국의 모습들. 모든 사진들이 소중한 기록이었어요. 특히 공장 벽에 붙어있던 신뢰를 싣는 기술이라는 문구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철학으로 만들어지는 무기라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폴란드 국방연구소의 야누시 코왈스키 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드라고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K9의 최신 성과를 공유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코왈스키 소장의 설명은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K9을 도입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가동률이 97%에 달합니다. 이전 소련제 장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폴란드의 실제 운용 데이터는 우리 선택의 옳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것이었어요. 정비 시간도 기존 장비 대비 60% 단축되었고 작전 반응 시간은 40% 빨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의 만족도가 98%에 달해요. 저는 코왈스키 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장님, 이런 데이터를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다음 주에는 국방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니콜라이 치우커 장관 주재로 K9 도입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이 회의를 위해 종합적인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자료에는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장병 교육 현황, 창원 공장의 생산 진행 상황, 담보비차 조립 공장 건설 계획, 그리고 폴란드 등 다른 운용국들의 성과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을 의심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운트 포르나에서의 혹독한 테스트, 독일과 터키 업체들의 치열한 로비, 그리고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 모든 것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경험들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여름 저녁의 부쿠레슈티가 보였어요. 언젠가 이 도시 근교에서 K9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렸다. 그리고 기대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파트너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도 한화시스템에서 온 생산 현황 사진을 확인하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마니아 영영호 K9의 포탑 조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만을 위한 K9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무기는 정말로 가장 끝까지 가는 무기였어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2027년 초 K9이 루마니아 땅을 밟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림은 불안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지금까지 드라고스 안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K9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상이 드라고스 가족의 눈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가장 강한 무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가장 끝까지 가는 무기라는 드라고스의 마지막 깨달음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K9이야말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검증된 무기라는 역설적 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무엇보다 객관적 데이터와 합리적 판단으로 선입견을 극복하고 최선의 선택에 도달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방산의 힘이자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